티베트어로 명상을 곰이라고 하는데 대충 번역하면 친해지다라는 뜻이다. 이 풀이를 따른다면 불교 명상은 마음을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좋을 것이다. 사실 그것은 모임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일처럼 매우 단순하다. 서로의 소개가 이루어진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계의 민규류입니다. 그런 다음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를 찾으려고 시도한다. 왜 여기 오셨나요? 누가 초대했나요? 하지만 그러면서 내내 당신은 상대방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머리색, 얼굴 생김새, 키가 큰지 작은지 등을 가늠한다. 명상. 즉, 자신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은 처음에는 그것과 비슷하다. 초면인 사람을 소개받는 일 말이다. 처음엔 이 말이 약간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미 잘 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신체적인 느낌들의 흐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초면인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처럼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기 위해 잠시 멈추는 일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대개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 생각과 감정과 신체적인 느낌이 한 덩어리가 되어 우리의 의식 속을 통과해갈 뿐이다. 그것은 세부적인 것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한 완성체처럼 보인다. 많은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과정들이 동시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것들을 단 하나의 결합된 경험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내가 대화를 나눈 인지과학자들에 따르면 경험의 다양한 가닥들을 뭉뚱그려서 한 개의 꾸러미로 만드는 이런 경향은 인간 마음의 정상적인 기능이다. 우리의 뇌는 감각기관을 통해 복합적인 정보의 흐름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그것들을 과거의 경험과 비교해 평가하고 몸이 그것에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준비시킨다. 예를 들어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각력을 높이기 위해 혈액 속으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 동시에 기억과 계획에 관련된 뇌의 영역들이 생각의 시를 자아내기 시작한다. 앞쪽에 얼마나 길게 차들이 밀려 있을까? 휴대폰을 꺼내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하지? 잠깐 동안 참고 기다리면 될지도 몰라. 여기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곳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야 할까? 뿐만 아니라 추론, 기억, 계획과 관련된 뇌 영역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뇌 영역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무엇이든 을의 어떤 종류의 감정행과 물들어 버린다. 이를테면 교통체증의 경우나 폭풍 우에 대한 나의 반응은 대부분 불쾌한 감정을 동반한다. 대개의 경우 이 과정들은 동시에 일어나며 일상적인 의식의 범위를 넘어선다. 우리의 뇌가 감각기관들을 통해 전달받는 정보들 중 1%도 안 되는 것만이 실제로 우리의 의식에 도달한다. 뇌는 주의를 끄는 한정된 것들만 취급한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거하고 중요하게 보이면 접근한다. 이것은 꽤 유용한 분류 작업이다.
만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단순한 활동과 관련된 모든 단계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의식한다면 우리는 한쪽 발을 들고 다른 쪽 발을 내려놓는 세세한 과정, 우리 주위 공기의 작은 변화들, 벽의 색깔, 소리의 높낮이, 그리고 그 밖의 것들에 너무나 빨리 압도되어 아마 별로 멀리 나아가지도 못하고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그럭저럭 옆방에 가더라도 도착했을 때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뇌의 이런 정리 작업이 가져다주는 손실 역시 크다. 그 결과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의 아주 작은 조각을 전체라고 착각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불편한 상황이나 강한 감정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의 가장 강렬한 측면에만 주의를 고정시킨다. 신체적 고통, 약속 시간에 늦을 것이라는 두려움, 시험에 떨어진 낭패감, 친구를 잃은 슬픔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대개 두 방향 중에서 하나에만 맴돈다. 즉, 달아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압도당해버린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적으로 보이거나 혹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우리의 반응까지도 조종하는 주인이 되어버린다. 설령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거나 책을 읽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달아나는 데 성공할지라도 그 문제는 잠시 동안 아래로 잠복하는 것일 뿐이며 은연중에 더 많은 힘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중에 또다시 그 문제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섞이게 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명상 수행의 어려움을 고백했을 때 아버지는 내게 그 두 극단 사이의 중간길을 제시했다. 나는 산만한 생각들을 막으려고 노력하거나 그것에 굴복하는 대신 그것들을 친구로 환영할 수 있었다. 안녕 두려움? 안녕 초조함? 잘 지내니? 잠시 머물면서 우리 서로를 알아가는 게 어때? 생각과 감정과 신체적인 느낌들을 다정하게 맞아들이는 이 수행을 흔히 마음챙김이라고 일컫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티베트어는 드렌파인데 간단히 말해 자각하다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자각하는 것인가? 우리의 주의를 가로채고 압도하고 우리를 달아나도록 충동질하는 경험의 주된 측면. 즉, 큰 그림에 집중하는 바람에 우리의 주위에서 벗어나 버리는 몸과 마음의 모든 미묘한 과정들을 자각하는 것이다. 마음 챙김의 접근은 큰 그림을 더 작고 더 다루기 쉬운 조각들로 점차 쪼개어 나가는 것인데 그 작은 조각들은 놀라운 속도로 자각 속으로 반짝 떠올랐다가 금세 사라져버린다. 사실 약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당신이 마음과 친구가 되려고 할 때 마음은 무척 수줍어한다. 그토록 강력하고 견고해 보였던 생각과 감정들이 거의 나타나자마자 사라져버린다. 마치 강한 바람에 휙 하고 불려가는 연기 같다. 마음을 자각하는 수행을 처음 시작한 많은 사람들처럼 나는 내 마음을 통과하는 것들 중 10분의 1조차 제대로 관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러 인상들의 돌진이 아주 자연스럽게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는 몇 가지를 알아차렸다. 먼저 그때까지 나는 혼란스런 감정과 산만한 기분들이 견고한 실체를 가진 영원한 것이라 여겼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실제로는 환상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불안감이 아주 잠깐 머물다 사라지면 좀이 쑤시기 시작했다. 그 근질근질함은 창문 밖에서 날아온 한 마리 새가 나의 주의를 끌기 전까지 아주 잠깐 동안만 유지되었다. 그 다음엔 누군가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점심엔 뭘 먹지? 하는 의문이 불쑥 들었다. 1초 후에는 불안감이 되돌아왔다. 근질근질함은 더 심해지고 내 앞에 앉아서 명상하는 사람이 자세를 바꾸었다. 이러한 인상들과 생각들과 신체적인 느낌들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게 거의 놀이처럼 되고 그 놀이가 진행됨에 따라 나는 더 차분해지고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고도 생각과 느낌들에 덜 겁내게 되고 산만함 때문에 덜 고통받게 되었다. 나의 마음은 음울하고 조종하려 드는 낯선 주인이기보다는 정확히는 아직은 친구가 아니지만 적어도 흥미있는 동반자로 발전되어 갔다. 물론 나는 여전히 생각과 공상들에 끌려갈 수 있었고 들뜬 상태와 둔감한 상태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내게 충고했다. 머지않아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들을 관찰하는 단순한 과제로 돌아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핵심은 자각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일이다. 이는 중요한 교훈임이 입증됐는데 왜냐하면 나는 종종 졸음에 빠졌고 나 자신을 판단하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음을 단순히 관찰하라는 가르침은 놀라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 대부분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건 좋은 생각이야. 이건 나쁜 생각이야. 아, 이 기분은 마음에 들어. 이런 기분은 정말 싫어. 하는 것들이다.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두려움 자체보다 더 강력했다. 나는 한동안 마치 내 마음속에 분리된 두 개의 방이 있는 것처럼 느꼈다. 하나는 내가 서서히 알아차리기 시작한 생각과 감정과 신체적인 느낌들로 가득 찬 방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들에 대해 수다를 떠는 유령들이 점령한 비밀의 뒷방이었다. 얼마 안 있어 나는 그 두 개의 방이 실제로는 분리된 게 아님을 깨달았다. 그 수다들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 바로 옆에서 늘 진행되고 있었지만 너무나 미약해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마음속의 이 연속적인 해설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들을 부드럽게 관찰하면 그 생각과 느낌들 역시 단명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들이 그렇게 왔다가 감으로써 뒤에서 판단하는 목소리들도 힘을 잃어갔다. 오로지 아버지 밑에서 명상을 배운 그 몇 해 동안 어린 시절 내내 나를 따라다니던 극단적인 감정 변화들이 약간은 줄어들었다. 나는 주위의 칭찬에 쉽게 들뜨지도 않았고 당황과 실패 때문에 떨지도 않았다.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빈번히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도 조금은 편해졌다. 하지만 머지않아 상황이 달라졌고 내가 배운 것들을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12살이 되었을 때 나는 불교 철학과 명상 수행을 집중적으로 배우기 위해 네팔의 아버지 절을 떠나 북인도 다람살라 근처의 셰탑 링 수도원으로 갔다. 5,000km가 넘는 긴 여행이었다. 집과 가족으로부터 떨어지는 첫 여행이었고 비행기를 탄 것도 처음이었다. 나의 보호를 맡은 나보다 나이 많은 승려와 함께 네팔 카트만두에서 인도 델리까지 가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나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비행기가 갑자기 엔진이 꺼지거나 번개에 맞으면 어떻게 되지? 내 머릿속은 비행기가 하늘에서 추락해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장면들로 가득 찼으며 좌석 팔걸이를 너무 꽉 움켜잡는 바람에 손바닥에서 상처가 났다. 이윽고 비행기가 이륙하자 피가 온통 얼굴로 쏠리고 나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경직된 채 앉아 있었다. 불안해하는 내 모습을 지켜보던 옆자리의 남자가 내게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며 경험 많은 여행자다운 말투로 나를 안심시켰다. 그는 웃으면서 비행기는 매우 안전하며 비행 시간이 불과 1시간으로 짧기 때문에 내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착륙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나는 곤두선 신경이 약간 가라앉았다. 나는 좌석에 앉아서 잠시 내가 배운 대로 마음을 관찰하는 명상을 시도했다. 그때 갑자기 비행기가 몹시 요동쳤고 그 남자가 거의 의자에서 뛰어오를 듯 하면서 공포에 휩싸인 비명을 질렀다. 남은 비행 내내 나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마음을 관찰하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곧 죽게 될 것이 틀림없었다. 운 좋게도 델리에서 셰탑 링 수도원까지 자동차로 이동한 13시간의 여정은 덜 파란만장했다. 전에도 네팔에서 어머니와 다른 식구들과 함께 나의 고향 마을 누브리와 카투만두의 아버지가 계신 절을 몇 차례 육로로 왕래한 적이 있었다. 셰탑 링 수도원은 산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자 전망이 툭 트이면서 자동차 여행이 꽤 즐겁기까지 했다.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수도원 측에서는 나의 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곳에 사는 승려들 대부분이 나를 맞이하고자 도로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2.5m 길이의 예식 나팔과 크고 묵직한 북들을 들고 일렬로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그 지역에는 전화 같은 통신수단이 없었던 터라 승려들은 꽤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고 드디어 자동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일제히 나팔을 불고 북을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가 멈추고 어느 젊은 인도 여자가 내리자 명백히 내가 아님을 알고 승려들이 우왕좌왕한 나머지 웅장한 환영식은 돌연 중단되었다. 그 여자는 당황한 걸음걸이로 환영대열을 통과해 사원 문으로 들어갔다. 다시 얼마쯤 지나 내가 탄 차가 도로 쪽으로 들어섰고 승려들은 또다시 나팔 소리를 길게 울리며 북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차가 정문에 이르렀을 때쯤 다시 그들은 혼란에 빠져 연주를 중단했다. 나는 어른이 된 지금도 키가 아주 크지는 않다. 어렸을 때는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구식 자동차의 높은 운전석에 가려 내 머리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연주자들이 서 있는 곳에서는 조수석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또다시 실수를 하는 게 내키지 않았던 그들은 나팔과 북채를 아래로 내렸고 음악은 흐지부지 중단되었다. 마침내 조수석 문이 열리고 내가 밖으로 나왔을 때 나를 환영하는 너무도 요란하고 열광적인 팡파르 소리에 나는 뼛속까지 진동이 느껴졌다. 악기 소리가 더 놀랄 일인지 나를 환영하려고 집합한 낯선 사람들의 모습이 더 놀랄 일인지 분간이 안 갔다. 비행기 안에서 느꼈던 모든 공포가 순식간에 되돌아왔기에 나는 몸을 돌려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만일 동행한 승려가 아니었다면 정문을 결코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셰탑 링 수도원에서의 첫 출발치고는 썩 좋을 징조가 아니었다. 수도원 자체는 북쪽과 동쪽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에워싸고 있고 남쪽과 서쪽으로는 넓은 평지가 굽이쳐 흐르는 매우 아름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매우 비참하고 불행한 장소였다. 나의 고질적인 예민함과 불안감이 압도적인 힘을 갖고 되돌아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준 대로 그것들을 환영하려는 나의 노력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다. 불면증에 걸렸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의 연쇄 반응을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침실 유리창에 난 작은 금을 발견한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 후 한 달 넘게 나는 내가 유리창을 깬 것이라고 비난받을까봐 두려움에 휩싸여 지냈다. 단체로 하는 명상 시간은 특히 고통스러웠다. 당시 그 절에는 약 80명의 수도승들이 머물고 있었고 모두들 서로 무척 친해 보였다. 수업과 명상 수행을 하는 짬짬이 무리지어 돌아다니고 웃고 농담을 나누었다. 나는 그들 속에서 완전한 이방인이었다. 몸에 걸친 승복을 제외하면 공통점이라곤 전혀 없는 듯 느껴졌다. 예불을 위해 법당에 모일 때면 그들 전부가 불교의식에 관련된 용어나 자세들을 나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내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며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대부분의 예불의식에는 나팔, 북, 심벌즈가 동반되었다. 때로는 귀청이 터질 것 같은 그 굉음들 때문에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빙빙 돌았다. 법당에서 뛰쳐나오고만 싶었다. 하지만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고 탈출구는 없었다. 유일하게 편안함을 경험한 순간이 있었다. 나에게 불교 용어와 철학과 의식 절차를 가르쳐준 두폰 라마 출트림, 그리고 명상을 지도해준 살자이 림포체와 함께한 개인 수업 시간이었다. 특히 네모난 머리에 회색 머리카락을 한 매우 지혜로운 라마승 살자이 림포체에게 친근감이 느껴졌다.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거의 없었다. 한 손에는 기도바퀴를, 다른 한 손에는 만트라 숫자를 세기 위한 염주를 든 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무한한 친절과 인내심 넘치는 그분을 나는 나의 또 다른 아버지로 여기게 되었다. 그에게는 크고 작은 온갖 문제들을 들고 갈 수 있었다. 그가 해준 대답들은 변함없이 심오한 교훈들이었다. 어느 날 아침 머리를 감는데
귓속에 물이 조금 들어갔다. 나는 물을 빼내려고 온갖 시도를 다 했다. 수건으로 귀 안을 닦아내고 머리를 흔들고 얇은 화장지를 가늘게 말아 귀 안쪽으로 밀어넣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도움이 안 되었다. 사이자이 림포체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자 그는 내게 귀에 물을 더 집어넣고 물이 빠져나오도록 머리를 가볍게 치라고 조언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다. 그것이 문제를 해독제로 이용하는 오래전 붓다가 가르친 원리의 한 예라고 살자이 림포체는 설명했다. 나는 머뭇거리면서 그것과 똑같은 접근법이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의아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잠시 후 나는 삶의 대부분을 내가 얼마나 심각한 불안감 속에서 보냈는지 이야기를 쏟아내었다. 때로는 거의 숨 쉴 수도 없을 만큼 격렬하게 밀려오는 공포감.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아무 판단 없이 친구처럼 마음을 관찰하는 데 기울인 온갖 노력들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친숙한 환경인 네팔에서는 작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새롭고 낯선 환경에 오자 과거의 모든 문제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살자이 림포체는 내 속에 있는 말이 다 바닥날 때까지 귀 기울여 듣고는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티베트는 멀고 외딴 길로 가득하다네. 특히 마을이나 동네가 별로 없는 산악지역에선 더욱 그렇지. 여행길은 늘 위험천만이야. 산적들이 동굴이나 길가 바위 뒤에 거의 항상 숨어 있거든. 불쑥 뛰쳐나와 공격을 가하려고 기다리고 있지. 단단히 무장을 하고 떠난 여행객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야. 허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장소를 이동하려면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야 하거든. 물론 무리를 이루어 움직일 수도 있고, 만일 그 무리가 충분히 크다면 산적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 방법이 늘 성공을 거두지는 못해. 왜냐하면 산적들은 대개 큰 무리를 이룬 여행자들을 덮칠 기회를 더 엿보고 있거든. 때로 사람들은 호위대를 고용해 자신을 보호하려고 시도하지. 하지만 그건 역시 크게 성공을 거두진 못한다네. 내가 물었다. 왜 그렇죠? 림포체가 웃으며 말했다. 산적들이 언제나 더 난폭하고 또한 더 좋은 무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 게다가 만일 싸움이 발생하면 상처를 입기는 여행자들도 마찬가지거든. 살자이 림포체가 눈을 감고 머리를 떨구고 있어서 나는 그가 잠이 든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깨울 방법을 생각해내기 전에 그가 눈을 뜨고 말을 이었다. 더 현명한 여행객들은 산적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과 거래를 하지. 우리가 당신들을 우리의 호위대로 고용할 수는 없겠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들에게 얼마를 지불하고 여행이 끝난 지점에서 더 주겠소. 이 방식대로 하면 어떤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누구 하나 다치지 않으며 당신들도 우리를 뒤쫓아와 단순히 강탈하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을 것이오. 어느 누구도 당신들을 산에서 몰아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덜 위험할 것이오.
우리 역시 덜 위험할 것이오. 왜냐하면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어떤 호위대보다 당신들이 더 강하고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만일 당신들이 우리를 큰 길까지 안전하게 호위해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추천해 줄 수도 있어. 그러면 당신들은 머지않아 여행자를 강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될 것이요. 당신들은 가족과 함께 살 멋진 집도 소유할 수 있어. 겨울에는 추위에 떨고 여름에는 푹푹 찌는 동굴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어. 양쪽 모두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일이요. 이렇게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지. 린포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가 이해했는지 보려고 기다렸다. 내 얼굴 표정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인상을 준 게 틀림없었고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대의 마음은 멀고 외딴 길이라네. 그리고 그대가 설명한 모든 문제들은 산적들이지. 그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대는 여행을 두려워해. 아니면 깨어있는 마음을 호위대로 고용하는 방법이 있겠지. 생각들을 관찰하면 그것들이 사라질 거야. 하고 기대하면서 희망과 두려움을 그것에 섞어버리는 것이지. 어느 쪽이든 칼자루는 문제가 주고 있지. 문제들은 항상 그대보다 커 보이고 강해 보일 거야. 가장 좋은 선택은 현명한 여행자처럼 되는 일이라네. 자신의 문제들을 자신과 함께 가도록 초대하는 것이지. 두려울 때 그 두려움과 싸우려고 시도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지 말게. 그것과 거래를 하는 거야. 이봐 두려움, 내 곁을 떠나지 말아줘. 나의 호위대가 되어줘. 네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내게 보여줘. 만일 그대가 이렇게 여러 차례 한다면 마침내 두려움은 단지 여러 경험 중 하나일 뿐이고 왔다가 가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지. 그대는 두려움과 함께해도 편안하고 어쩌면 그것을 그대가 가진 마음의 힘을 인정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 그토록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면 그대의 마음은 틀림없이 매우 강력한 것일 테니까. 안 그런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듯해 보였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두려움 같은 강력한 감정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때 그대는 그 에너지를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 되지. 그대의 문제들을 호위대로 고용할 때 그것들은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야. 그것들이 아주 사납다면 그만큼 그대가 강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해주는 셈이지.